남자의 머리와 여자의 다리는 볼 수는 있어도 만질 수는 없다. 민간에서는 이처럼 자주 회자되는 속담들이 전해 내려온다. 이는 대중문화의 한 형태로 옛 사람들의 지혜와 일상생활에서 얻은 교훈을 담고 있다. 속담은 시나 산문처럼 고상함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존중받아 왔다. 남자의 머리와 여자의 다리는 볼 수는 있어도 만질 수는 없다라는 말 역시 옛 사람들이 남긴 깊은 의미를 담은 속담 중 하나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보통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 꽁꽁 졸라매곤 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움직임에 제약이 생기고 함부로 뛰어다니는 것이 어려웠다. 옛사람들의 눈에 남자의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위로 여겨졌다. 어린아이의 머리는 가족이나 어른만이 만질 수 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남자의 머리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그를 존중하지 않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대에는 사람의 신분이 입고 있는 옷과 머리에 쓰는 모자에 따라 결정되기도 했다. 머리에 쓰는 모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곧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로 여겨졌다. 누군가가 함부로 손을 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모욕하는 것과 같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여성의 발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여성이 발을 씻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하물며 만지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황금연꽃 새치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그 당시의 미의식을 반영한 말이다. 물론 이후로 작게 발을 졸라매는 풍습은 폐지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발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다. 그들은 발의 갈라짐이나 각질처럼 보기 좋지 않은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피부관리 제품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 발은 남성의 머리만큼이나 중요한 부위로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남성의 머리, 여성의 다리, 그리고 허리가 모두 신체에서 복이 모이는 부위라고 여기기도 한다. 누군가가 그 부위를 만지면 복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자의 머리나 여자의 발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가까움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올바르지 않은 일로 여겨졌는데 옛사람들은 남녀수수불친이라 하여 남녀 간에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현대인의 사고방식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오늘날 남녀가 서로 대할 때는 자유롭게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친구 사이에는 얼굴을 만지거나 때때로 머리를 스치거나 허리를 안는 일도 흔하다. 다만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며 남성은 머리를, 여성은 발을 만지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이것은 많은 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절 중 하나로 여겨진다. 작은 부주의가 자칫 남성의 자존심을 해치는 행위나 여성에 대한 성희롱으로 오해받기 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인격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더라도 인격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 아래 이야기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다. 남쪽에 있는 어느 마을 시장에는 생선을 파는 한 가게가 있었다. 이 가게는 생선이 신선하기로 유명해서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장사가 눈에 띄게 잘 되었다. 가게 주인은 앞으로 체인점을 더 열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이가 50이 넘은 남성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잡담을 나누던 중 그는 예전에는 장사가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였지만 지금처럼 변화된 것은 한 특별한 손님 덕분이라고 털어놓았다. 담배에 불을 붙인 뒤 그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쯤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채소를 사러 시장에 왔다가 그의 생선가게 앞에 멈춰섰다고 한다. 아저씨, 병어 2마리만 주세요. 가게 주인은 소년을 한번 쳐다보더니 물고기 2마리를 건져 올려 저울에 올렸다. 소년은 주머니를 한참 뒤적이다가 결국 1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세뱃돈이라 아까워서 못 쓰는 거지? 가게 주인이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소년은 2볼이 붉게 물들었다. 36원입니다. 가게 주인이 돈을 받으며 거스름돈 64원을 건넸다. 소년은 돈을 건네받은 후 생선과 거스름돈을 챙겨 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그 소년이 또다시 찾아왔다. 우리 엄마가 오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가게 주인은 깜짝 놀랐다. 엄마가 아프셔서 오늘 수술을 받으세요. 어제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병어를 사드렸어요. 혹시라도 다시는 엄마가 그 생선을 못 드시게 될까 봐요. 그런데 어제 드신 후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의 이익을 탐하다가 인격을 잃는다면 그건 정말 가치 없는 일이란다. 소년은 부끄러운 듯 주머니에서 새 100원짜리 지폐를 꺼내 2 손으로 정중히 내밀며 말했다. 아저씨, 죄송해요. 어제 제가 쓴 돈은 가짜였어요. 이게 진짜예요. 생선가게 주인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어제 일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겉모습이 순해 보이는 아이가 가짜 100원짜리를 내고 물건을 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소년은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 가짜 지폐는 예전에 엄마가 받은 건데 서랍 속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쓰셨는데 100원을 아끼고 싶어서 저는 엄마 몰래 이 가짜 지폐를 가지고 와서 생선을 샀어요. 혼내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가게 주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는 서랍에서 가짜 지폐를 꺼내 소년에게 돌려주었다. 소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점점 멀어져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게 주인은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는 가판대 아래에 일주일 넘게 보관해둔 포르말린에 절여진 바닷물고기 10여 마리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포르말린은 부패를 막고 해독과 표백 기능이 있는 화학약품이었다. 그 후 소년의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소년도 고향으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하게 되었고 생선가게 주인은 다시는 그 소년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그 소년의 어머니와 그 소년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2볼은 붉게 물들었다. 그 어머니의 지혜는 아들을 올바른 도덕의 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고 나아가 타인의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였다. 23, 연루. 공자에게는 등나라 출신으로 이름이 모인 제자가 있었다. 모는 학문 수준이 보통이었지만 항상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여겼다. 몇 해 동안 공부한 후 그는 스스로 스승의 도를 모두 배웠다고 생각하고 귀국을 청했다. 이를 본 자공이 물었다.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벼슬을 하면 괜찮겠습니까? 공자는 다리를 꼬며 대답했다. 괜찮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장수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공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다시 물었다. 그럼 만약에 도둑이 되면요? 공자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것도 해롭지 않다. 그제야 자공은 안심하고 모가 귀국하려는 이유가 단지 선생이 되기 위해서라는 말을 천천히 전했다. 그 말을 들은 공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단추도 채우지 못한 옷을 입고 허겁지겁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제자가 뒤따라가며 물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공자는 달리면서 대답했다. 지금 당나라로 가는 중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당나라에는 왜 가시나요? 공자는 여전히 달리며 말했다. 모가 선생이 되는 걸 막으러 가는 거다. 그자가 벼슬을 해도 많아야 한 고을만 해치겠고 장수가 되어도 한 성만 해치겠지만 선생이 되면 누구에게까지 해를 끼칠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자가 선생이 되면 후세에까지 해를 끼칠 것이니 나조차도 그 연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4. 한가함은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인생에서 인간은 스스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후에는 결코 자신을 한가롭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 심종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한가해져서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다. 그의 제자 우왕증기, 왕증기는 한 기사에서 심종문을 이렇게 묘사했다. 겨울에 집안에 난방이 없어 그는 소미불을 몸에 둘둘 감은 채로 계속 글을 썼다. 생애 마지막 해에도 그는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고 연구하여 중국 고대 복식 연구라는 책을 집필해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여유를 즐길 때에도 항상 글을 썼고 누군가가 그를 의심하거나 비난할 때에도 여전히 글을 썼다. 삶에서 바쁨을 평범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치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다. 25.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려라. 예로부터 이런 훌륭한 말이 전해 내려온다.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말고 보답을 바란다면 은혜를 베풀지 마라. 하지만 삶에서는 누군가를 도와준 후에 상대가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며 늘 감사해야 하고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도 일부러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도 한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그런 사람의 마음은 더욱 불편해지고 상대방이 배은망덕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선의를 낭비했다고 느끼고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히며 심지어 원망하게 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남을 돕는 일은 본래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짐이 되어 자신조차도 기쁘고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된다. 누구나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은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내가 베푼 도움은 조금 덜 기억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26. 지나치게 한가한 삶은 진정한 재앙이다.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주는 모든 선물에는 그 뒤에 숨겨진 가치가 있다. 영국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가난한 청소부였지만 운 좋게 한 상금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 후 그는 일을 그만두고 고급차를 사며 마약, 매춘, 도박에 돈을 낭비했다. 불과 7해 만에 그는 970만 파운드를 탕진했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으며 아내와 딸마저 그를 떠나버렸다. 분명히 물질은 한 사람의 순간적인 행복만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이 쾌락과 방종 속에서 살아가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깨닫기란 매우 어렵다. 한가할 때는 잠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공허함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지루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바쁘다는 것은 매우 피곤할 수 있지만 시간을 잘 나누고 정리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것은 부와 행복 그리고 내면의 충만함 같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수십 년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 한가함을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 당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 물론 너무 바쁘거나 너무 한가한 건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바쁨 속에서 여유를 찾고 여유 속에서 바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으며 기대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완전한 상태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이해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곧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온 힘을 다해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시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27. 착한 선생님. 한 소년이 있었다. 어릴 적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해서 집안에 목욕할 공간조차 없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목욕을 하고 싶을 때마다 강가로 가야 했다. 특히 겨울이 되면 강물은 매우 차가웠기 때문에 그는 목욕을 끝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곤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그 소년의 반을 맡게 되었다. 선생님은 일이 바빠서 종종 그와 또 다른 한 명의 학생에게 집에 와서 연탄을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연탄 작업이 끝나면 선생님은 감사의 뜻으로 집에 가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해주었다. 그 학생은 선생님 댁에 가서 도와드릴 때마다 매우 기뻤고 당연히 선생님도 자주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 수년 후 어느 파티 자리에서 예전에 그 가난했던 학생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예전 자신이 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뿌듯했다. 파티가 끝날 무렵 그 자리에 있던 담임 선생님의 딸이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그 일을 시킨 건 일을 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목욕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어요. 휴대전화에 뜬 문자 메시지를 보고 그는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선생님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를 깨달았다. 그 선생님은 단지 그 학생의 삶의 어려움을 도와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며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셨던 것이다. 28. 사람을 대할 때는 신의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는 보통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인품을 믿게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큰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어느 대기업에서 회계 보조 직원을 채용하려 했고 이 직무는 인사 담당자의 면접과 선별을 거쳐야 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왔다. 여러 차례의 선별 끝에 최종적으로 3명만 남았다. 하지만 이 3사람의 능력은 거의 비슷해서 인사 담당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결국 사장에게 지시를 구했다. 사장은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졌다. 당신은 회사가 50만 위안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 첫 번째 지원자와 두 번째 지원자는 모두 가짜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했다. 마지막 순서의 여성 지원자는 처음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하나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는 인사를 하고 면접을 포기한 채 자리를 떠났다. 그때 사장은 갑자기 일어나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신은 이 지원자들 중 가장 정직하고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면접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젊은 여성은 존경받는 회계 총감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얘기에는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얻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얻는다는 뜻이다. 인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준이며 그것은 곧 신의이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경계선이다.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우화가 있다. 하느님께는 인품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었다. 그분은 한쪽 접시에 기준이 되는 추를 하나 올려두었다. 이 추보다 무게가 무거우면 상등인으로,
인품이 높은 사람이고 이 추보다 가벼우면 하등인으로 인품이 낮은 사람이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저울 위에 올라섰다. 무게가 매우 무거워 기준추를 넘었다. 하느님은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좋다, 상등이니로다. 이어서 한 부자가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무게가 부족해 하등인으로 분류될까 두려워 허리에 두꺼운 황금 허리띠를 두르고는 자신만만하게 저울 위에 올랐다. 과연 저울 위에 올라서자 그의 무게는 기준추보다 무거웠다. 그러나 하느님은 고개를 저으며 하등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자는 화가 나 하느님께 항의했다. 이 저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매우 무거워 기준추를 넘었다. 하느님은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좋다, 상등이니로다. 이어서 한 부자가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무게가 부족해 하등인으로 분류될까 두려워 허리에 두꺼운 황금 허리띠를 두르고는 자신만만하게 저울 위에 올랐다. 과연 저울 위에 올라서자 그의 무게는 기준추보다 무거웠다. 그러나 하느님은 고개를 저으며 하등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자는 화가 나 하느님께 항의했다. 이 저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실함과 훌륭한 인품은 한 사람의 가장 훌륭한 명함이며 인생에서 최고의 풍수이다. 29. 한가함은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한 여성이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비교적 높은 학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녀는 그런 삶이 안정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의 업무를 마친 뒤에는 집에 돌아가 느긋하게 드라마를 시청하곤 했다. 한편 그녀 옆에 있던 또 다른 동료는 여전히 매우 바빴고 퇴근 후에도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했다. 그녀는 그 사람을 비웃으며 학력도 자기보다 낮은데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는 같았고 매일 정시에 출근해서 비슷한 일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끝날 무렵이 되어야 비로소 누구의 역량이 더 두드러지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5년이 지난 후 직업 환경의 영향 속에서 회사는 개혁을 앞두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녀는 높은 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해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젊은 세대와 경쟁할 때 단순한 체력과 지능만으로는 부족하며 수년간 축적된 경험이야말로 핵심이라는 것을. 비록 졸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막 졸업했을 때와 비교해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 반면에 젊은 세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녀는 그들과의 경쟁 속에서 적지 않은 도전과 어려움에 부딪혔다. 사실 인생은 마치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젓는 것과 같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뒤처지게 된다.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 스스로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침대에 누워 느끼는 따뜻함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따뜻함만큼 소중하지 않다. 책 속의 이야기에는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배우게 된다. 안일함과 탐욕은 삶을 무뎌지게 만들 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중년의 위기가 자신에게서 경계심을 앗아갔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갑작스럽게 닥치기 전까지 당신은 위기가 다가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이 안일함을 선택했기에 그것이 당신을 덮칠 기회를 주고 만 것이다. 30. 삶에 감사하라. 어릴 적 부모님과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늘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선함을 지켜내는 사람이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아론이라는 이름의 한 미국 남성이 있었다. 그는 2살 난 아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애써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침내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는 오랫동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했다.
그날 아침 주머니에는 단 2달러만이 남아 있었고 그는 버스를 타고 면접을 보러 회사로 향했다. 그러나 가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가 탄 버스는 멈춰섰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아론은 기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며 다친 사람을 구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사는 버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당신이 내리면 나는 곧 출발할 겁니다. 라고 답했다. 잠시 갈등 끝에 아론은 결국 버스에서 내려 소중한 면접 기회를 포기하고 사람을 구하러 갔다. 결국 부상자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아론은 이렇게 말했다. 그 면접 기회는 놓쳤지만 일자리는 다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다행히도 그의 선행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그는 여러 회사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다. 그 중에는 면접 없이 바로 채용하겠다는 회사도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난했던 삶은 많은 선한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크게 나아졌다. 선량함은 마치 하나의 원과도 같다. 감사할 줄 알고 선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당신이 베푼 모든 선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한 작가가 어느 칼럼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때로는 선함이 곧바로 보답되지 않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것이다. 때로는 선함이 다른 방식으로 다가와 그 너그러움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준다.